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 월세 전환 문제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월세 신세가 됐다, 월세가 나쁜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느 정부가 부동산 값을 올렸냐까지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즉 집을 둘러싼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오늘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면 이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언을 보니까 예상보다,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규모의 큰 규모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당초 한 10만 가구, 10만 호 정도를 예상을 했으니까 그거보다 한 5만 호 정도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 공급량이면 좀 시장에 뭐 변화를 아니면 시그널을 좀 줄 수 있는 뭐 충분 양이라 보십니까? 근데 뭐 20만 호를 얘기를 한다면 뭔가 부족해서 뭐 급하게 하는 모습이고 10만은 좀 자극이 적은 상황이니까 중간을 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뭐 우리 이 서울에 지금 지난해 지지난해에 보면은 한 4만 5천에서 5만 정도의 주택 공급 부족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 그럼 발표를 하면 그 집들이 지어지는데 또 기간이 있겠지 않습니까? 3년에서 5년. 그러면 현재 이렇게 뛰고 있는 집값은 어떻게 잡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네, 일단 이제 저는 뭐 항상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고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기존 주택이 이제 거래로서 사실은 활성화돼야만이 시중에 있어서 상당히 매물로서 많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예. 지금 정부의 대책은 이제 신규 공급 쪽에만 이제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이제 맞추어져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한 15만 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이제 이 부분은 단순한 계획일 뿐 이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바로 어떤 매물로서 지금 혹은 또 신규 공급으로서 물량으로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에 주는 어떤 그 장래 미래 이제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다소 진정시키는 데는 조금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긴 보는데요. 네네. 이게 서울 시내에서 지금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이야기한 대로 15만 호를 과연 현실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포함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접목시킨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는 15만 호는 그냥 15만 호로 그 어떤 발표로서 그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소장님 어떤 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공급 물량으로 한 15만 호 정도 나온다라면 기존에 이제 발표됐던 어떤 수도권 30만 호, 그다음에 이제 5, 6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발표됐던 한 7만 호, 그리고 이번에 한 15만 호 정도라면 공급량으로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제 세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 문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사업 속도를 얼만큼 가속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의 어떤 문제와 같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된다 그랬을 때 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나름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부가 그동안 20번이 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로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 위주의 대책을 많이 내놓다가 이번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뭐 필요성을 사실 저희는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대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도 잠시 후에 이어질 브리핑 한번 보면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 많습니다. 지금 뭐 또 가장 최근에 가장 핫한 내용이라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입니다. 월세로의 전환,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둘러싸고 전월세 공방전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 통상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전세를 좀 더 선호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월세보다는. 전세는 일단 보증금을
이제 본인의 돈을 마련하든 안 되면 뭐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하면은 이자를 내잖아요, 보통 월. 그렇죠. 이자를 내는데 월세는 사실 월세를 이제 집주인한테 주는, 그러니까 약간 없어지는 돈으로 많이 치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한테 딱 질문 하나만 하고 그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내 집 갖고서 은행 이자 내는 거하고 집 없이 평생 월세 내는 거하고 어찌 같습니까, 이게. 아니 자기가 이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세를 지금 뭐 이 부동산의 어떤 일부라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전통적인 사금융으로 우리 생활에 지금 깊숙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세를 굉장히 잘 어떤 형식이든지 공공재 쪽으로 돌려가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뭐 월세로 돌아가라. 아니 지금 뭐 부동산 뭐 입법의 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전세 세입자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결과가 전세 없어지고 월세로 간다. 이거야말로 뭐 본질에서 벗어난 결과를 갖고 이거를 포장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는 전세대로 해야 되고 전세가 절대로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지 우리가 취약한 금융 이 구조의 보완제로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데 그 장점을 살려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주성에 정주월이 전입신고를 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네. 정부주도 월세 전환이 지금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소주성도 지금 잘 안 되는데 네. 정주월이 그 성의 시민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집을 사고 싶어 하죠.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워낙 부담이 크고 어려우니까 그 다음엔 찾는 게 이제 임대차 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월세보단 전세를 선호하지 않나 싶은데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윤준병 의원이시든 아니면 이제 여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임대차 문제는 되게 한가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주택의 가격의 변화 부분은 예를 들어 뭐 지금 너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 임대차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주택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월세나 이제 전세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거 비용이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주거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이게 우리가 전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민법에 보면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세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또 굉장히 그 권리가 굉장히 보장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보증금 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전세는 보증금을 한번 집주인에게 줬다가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사금융의 어떤 성격을 갖는 것처럼 지금 법학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고 대신 이자 대신에 그걸 갖다가 해당되는 물건을 담보로 확보한 후에 그냥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원래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부분에 대한 과세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월세하고 전세를 갖다 동일하게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세와 월세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어떻게 본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해당되는 그 자기의 신용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금융 제공하는 아까 사금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금융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 전세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월세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유리하고도 또 나중에 진짜 주거 사다리로서 다음 자기가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또 나은 어떤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좀 해주는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렇게 의원님께서는 입법을 담당하시면서 제대로 전세에 대한 또 월세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를 안 하시고 아마 그냥 나오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상당히 많이 좀 아쉬움이 들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월세라는 게 집주인한테 이렇게 세를 매달 준다는 게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월세를 좀 기피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책의 옳고 그름이다. 아니면 전세 월세가 좋다 나쁘다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예. 왜 이렇게 논란이 돼서 뭐 전세는 없어질 거다. 아니면 뭐 월세로 돌아가면 그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적 현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높은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고 보증금을 예, 준비 또 못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선택할 수 있다라면 방법은 월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또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재정적인 수입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선택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각자 당의 입장이라든지 정책의 당위성을 피다가 네. 어느 한 자리를 딱 잘라서 말을 하게 되면 이 발언 진위 자체가 이제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민감하고 모든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때에는 좀 정책 당국자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좀 말을 아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우리가 전세하지만 전세제도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돈을 걸고 쉽게 얘기해서 주택을 전세를 얻었을 때 내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지만 나는 큰 목돈을 맡겨놓고서 장기간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실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의 상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말이 전세지. 전세 입자들 대부분이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세자금 대출에는 그냥 공짜로 주나요? 이자 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10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3억은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되니까 10억짜리 전세라면 8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낸다는 거는 은행 또는 그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이자를 낸다라는 거 뒤집어서 해석하면 그것도 일종의 월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순수한 전세라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고 전세를 보증금을 만약에 마련해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산다 그랬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전세제도에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과 맞춰서 내가 전세를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치를 받아갖고서 산다라면 내가 민간 사고명에서 월세를 내는 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조금 이자가 탕감된 어떤 금액을 내는 어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제가 봤을 때에는 똑같은 어떤 논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의 문제고 이것이 뭐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지금 고문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금융의 금융 노릇을 분명히 했죠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금융에서 활동했던 전세 자금이 한 600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주인들이 6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갚지 않는 이상은 전세 자금이 당장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가계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대출 부분에 많이 지금 이게 누적이 돼 있어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돈들을 다 마련해서 일순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면 전세제도는 저는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네.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사실은 전세 월세 부분을 되게 이제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고금리 시대 같으면은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저금리거든요. 그렇죠. 자, 초저금리에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제가 5억 정도의 전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기 때문에 2.5% 정도를 그걸 하게 되면요. 지금 월세 전세를 갖다가 이제 월세로 내는 경우에서는 실제로 전세 자금 대출을 2.5%로 받으면은 부담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62만 5천 원 정도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네. 그런데 실적으로 지금 월세로 내게 되면은 우리 전환율 지금 4%가 보통 일반적이니까요. 예. 이 경우에서는 월세를 갖다가 2억 원을 갖다 보증금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가 지금 3억 원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5억 경우에 보증금을 2억 정도 묶고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달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40만 원 가량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1년이면은 사실은 4,500만 원.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힘들어가지고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할 때 이거는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 네.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지금 뭐 네, 그렇죠. 화면에 설명이 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자를 내도 내는 거고 뭐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적게 내면 좋잖아요.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게 될 경우에 지금 100만 원이라는 한 차익이 한 37만 5천 원 예, 정도의 예. 차익이 40만 발생하고 가량 세죠. 이건 지금 저희가 전월세 전환율 한 4% 적용했을 텐데 시장에서 신의 전환율로 여겨지는 한 5%대로 적용이 된다면 월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란 거에 특수 상황이 있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세 월세 전환은 통상 집값 하락기에 한번 전번부터 나왔던 화두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MB 때도 굉장히 이거 뭐 전환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예. 오르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부담하는 세금, 뭐 비용,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 이거 다 따지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높으면 전세 사는 거예요. 집값이 상승하는 한 전세가 훨씬 유리하고요. 소득 대비 이 주거비를 보면 전세 10%밖에 안 돼요. 자가를 하면 15%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월세가 25%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제도는 우리 이 국민들의 전세 사시는 분의 100%가 어떻게 믿냐면 향후에 집을 살 비용을 마련하는 레버러지로 생각하지 이것을 뭐 지금 월세대 이거 비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전세답게 갖고 가는 부분들이 가야지 이거 뭐 지금 결과는 전세 보호하고 전세하고 이 지금 갭 투자 맞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갑자기 월세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거죠. 사실 뭐 윤준병 의원도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 발언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유니언은 어디서 사는지, 월세를 살고 있는지. 그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셨습니다. 월세 살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월세를 살고 있는지 봤더니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미 서울에 주택 두 채를 오피스텔 포함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 고창 이쪽에 월세를 살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월세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월세를 산다는 건 주택이 없는데 월세를 산다는 얘기지 이 주택을 갖고 월세를 산다는 걸 월세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서민들이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월세를 좋아하셔가지고 순수한 월세로 사시면 그나마 약간의 마음에 그것도 제가 뉴스로 듣기에는 반전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반전세인가요? 또? 네. 그러니까 사실 전세에서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는 또 월세로 전환하는 뭐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굉장히 분통 터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월세를 산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뭔가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또 뭐 나도 집이 아파트가 그냥 한 채밖에 없는데 근데 뭐 이게 집이 예를 들어서 50억이고 60억이고 그래도 결국에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아전인수격의 어떤 해석이 되면 그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살면 지금 쉽게 해서 전세를 살게 되면 그걸로 환산했을 때 한 62만 5천 원 정도 내고 네. 3억 5억짜리 집에서 3억을 대출받았을 때 그렇지 않고 사고명을 이용해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 내서 이 갭이 한 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가계에서의 어떤 현실은 그 2억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2억을 예를 들어서 2억을 마련한 사람이 월세를 살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되죠. 그렇죠. 결국에 뭐냐면 5억짜리 집에서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1억 미만의 보증금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신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나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월세를 살고 그 월세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주거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월세 어떤 전환율 상한제를 지금 4%로 이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되니까 그거를 뭐 국토부에서는 또 한 3.5%로 뭐 이렇게 좀 낮추는 방향을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월세 부분은 어떤 그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본질적으로 도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그런 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더 네.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이런 월세를 살 수 없는 월세를 살 수 능력이 있어도 월세를 살 수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걸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의 결과가 한 140조 되는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졌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들도 뭐냐 하면 전세는 살고 있지만 결국에 뭐냐면 이자 부담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5억에 전세를 산다 그랬으면 5억 자체가 내 보증금이 다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았을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은행에다 내든 정부에다 내든 아니면 집주인한테 내든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우리 시장이라는 거죠. 전월세 시장.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월세를 내든 이자를 내든 적게 내는 게 최대로 좋은 환경이지 근데 많이 내고 싶지 않으니까. 서민들한테는 5천만 원 이하 세대주나 청년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한테는 1%대 지금 전세자금 주고 있거든요. 저금리로, 네. 초저금리로. 그렇다면 월세보다 전세가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월세는 지금 집의 그 보증금의 거의 4%까지를 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것을 조화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월세로 바꾸면서 이 소득에 대한 지금 부담을 뭐 얹혀주고 또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금 받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부분들을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는 건요 진짜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사유재산권의 문제, 그다음에 신체 자유의 문제 이런 헌법적 가치까지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주택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돼야 되고 항상 헌법적 권리의 출발점이 우리나라는 주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뭐 지금 윤준병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 이 단순히 뭐 윤준병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걸 뭐 저희가 꼬투리 잡자 이런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잖아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입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보자고 했던 거고 또 국회의원만큼 뭐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마 지금 국무장관들일 겁니다. 국무회의 참여하는 장관들일 텐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금 어쨌든 부동산의 주무부처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중순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던 부분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세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현재 서울 전세값이 한 54주, 그러니까 1년 넘게 매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이 발언을 했을 시기에도 주택 전세값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2년간 서울 전세값이 1.2% 정도 상승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조금 이제 뭐 지나친 표현상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한 건데요. 일단 김현미 장관께서는 딴 나라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과도 굉장히 큰 괴리를 보여줬듯이 이 전세 시장과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 관련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어떤 우리 현실 감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또 지금 장관님이 살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약간 소외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그런 안정세를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장관님께서 갖고 계시는 인식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과정에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전월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정책에 시급한 어떤 그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전문위원들이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문적인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는 가운데 사실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장관님께서도 현실 감각이 저렇게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과정, 입법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생략되고 했다는 점들은 사실은 우리 법 자체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게 안에 세부적으로 다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한해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 부분에 장관님께서 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상합니다. 사실 지금 지난달 30일 날 감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14% 오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전세값이 오르는 지금 분위기인데 뭐 그 전 이 지금 나온 자료 전 이제 발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 세입자들 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전세를 찾고 계신 분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상반기에 이제 전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서 한 120만 건 정도 거래됐죠. 주택도 한 60만 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역대 최고라고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긴 올랐죠. 지속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대비했을 때보다 상승폭이 이제 낮다라는 어떤 발언의 진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관 정도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디테일한 자료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 참모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자료들에는 많을 거예요. 분명히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관이라든지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땐 그런 백데이터들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그걸 있는 통계치로만 근거를 얘기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애둘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통계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올라갔는데 통계치로 보면 2%밖에 안 올라갔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전세 지역이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고 근데 어느 지역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또 어느 지역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분통 터지는 일이 조금 낮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집을 찾는 분들은 뭐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서 그렇죠. 알아보시기도 하고 요즘에 뭐 앱들도 많기 때문에 앱으로도 알아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는데 주무부 장관이 나와서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속상하고 분통 터지겠어요, 사실. 아니 지금 부동산 정책은요 금이 간 도자기 같거든요. 조심해서 다뤄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 충격적인 발언을 텅텅 던지면요 그 도자기가 깨져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신뢰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더 지금 뭐 이렇게 뭐 맞불을 붙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좀 방향성 있게 하고 오늘도 이제 주택 공급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좀 우왕좌왕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무주택자가 87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세가 40% 정도 되는데 지금 10만 원, 15만 원 얘기해서 이게 잡힐 겁니까? 그러면 이 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을 딱 갖고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 월세가 안정적으로 되려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뭐 제 소견에는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전세입니다. 전세가 위에서 딱 정해줘야 되고요. 월세는 다 전세 눈치만 보고 전세에서 나오는 가격 갖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없어졌어요. 월세는 진짜 뭐 하늘이 천장이 없는 거죠. 천장이 되듯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보면 다 그렇다니까. 영국, 뭐 런던, 프랑크푸르트 가보세요.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최근에 5개월 동안 임대료 못 올리는 제한을 걸었어요. 그만큼 월세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런 것들을 좀 다 감안을 하셔갖고 하셔야지 이 참 금이 간 도자기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어떤 주택 정책의 옳고 그름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어떤 정책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걸 놓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8년 동안 10년 동안에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얼마가 늘었냐?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요. 2008년에는 한 36만 7천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5채였죠. 근데 이게 2018년에는 7채가 됨으로 인해서 90만 9,700채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60만 가구가 60만 가구 정도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오늘 발표될 것까지 합친 주택 수거든요. 그 수가 누구한테 갔냐면 지난 10년 동안 다주택자한테 간 겁니다.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로 따지면 3기 신도시 2개가 다주택자한테 간 거죠. 근데 시장은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돼 집값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 전세제 제가 볼 임대차대가 때는 강화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요. 다주택자들한테 갔다고 칩시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그 수십 채 되는 그 한 사람당 예를 들어 뭐 5채, 뭐 10채 그 집을 갖다 다 다리 걸치고 그냥 앉아 있나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임대 시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갔다라고 얘기하기가 뭐한 게 그것이 바로 전세 시장의 교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비난, 뭐 징벌적 과세냐 아니면 이런 얘기들만 하지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60만 가구의 행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지금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건데 그 다주택들이 어디 가서 뭐 숨어 있길 알아요. 그것은 다 월세든 전세든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제한된 공급 정책 하에서 사실은 지금 향후에 주택 마련을 기다리는 분들이 대기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전세 부분들이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다주택자는 오히려 민간 임대 시장에 있어서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민간 임대 시장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죠. 해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전월세 이야기하다가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쏟는 거는 저는 아니 그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교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란?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의 교란이 올라왔는데 전세 가격이 왜 오르겠습니까? 최근에 법인 투자가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갭 투자가 엄청 많이 늘었죠. 강남구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섰습니다. 갭 투자가. 그럼 그 갭 투자가 지방에 사는 분이 무주택 갭 투 1주택자가 되는 과정에서 갭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3법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재건축 후에 최대 3주택까지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집이 쏠림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거는 논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실 주택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단주택자들에게 쏠렸고 그 단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데 그 다주택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거는 뭐 한번 분석을 해보고 현장을 파악해서 그게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사실 저는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이제 오늘 아침으로 봤을 때 예. 우리 전세 시장에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최대 공급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팔 수 있게 하고 그거를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해야지. 그거를 뭐 잡아서 진짜로 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 뭐 동화 얘기인가요? 태양하고 아주 찬바람하고 누가 외투를 나그네 벗기는 옷을 거 벗기냐 말씀하시는 이거죠. 거죠? 예. 그렇다면 진짜 제가 보기에 우리 이 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제를 지금 내놓으셨거든요. 그럼 다주택자를 어떻게 구슬려서라도 지금 뭐 3년, 5년 걸리는 주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에 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고모님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 화면에도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나가고 있는데 2017년 8월만 해도 그렇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많이 줄 테니까 집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게 뭐 10년,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불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집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놓으려고 준비를 막 해놨더니 이제는 또 압박을 가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 내놔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자신은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다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더 압박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상황으로 좀 그렇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실착이 뭐였냐면요. 일단 시장에는 투기 세력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이 있고 만연해 있으니까 그 투기 세력을 갖다가 일단 수요 측면에서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점차 그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강남의 재건축 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투기 세력이다 하다가 그다음에 다주택자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고가 주택자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투기 세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시장 자체에 보면요. 물론 한쪽에서 어떤 집주인이 있으면 세입자가 있게 되고요. 또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게 되고 그렇죠. 각자가 시장에 다 참여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한 편만을 사실은 편드는 시기에 또 편가르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저는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면 그만큼 균형이 맞도록 저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은 월세라는 제도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즉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 전세를 주는 부분 자체가 크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이나 긍정적인 기능들을 좀 감안해서 또 10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임대인에게 예를 들자면은 영국의 모 지방의 경우처럼 어떤 세입자가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걸 갖다 점유하면서 완전히 배타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재산세를 저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전세를 통해서 지금처럼 초저금리 하에서 무슨 이득이 남습니까? 그렇지만 전세로 두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월세와 달리 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시켜주거나 면제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편 갈라서 내가 너 편 들어줄게 상대편에 대해서 너 공격해 이런 식으로 돼가는 지금의 제가 재건축 주택 임대차 시장이 너무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그러니까 강하게 임대인에 드렸습니다. 대한 뭐 보호라든지 독려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규제가 철퇴를 내리듯이 모든 거를 규제하고 강화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물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제일 잘못한 정책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그 다주택자들을 양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주 뼈아픈 실책이라고 하고 정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번 정부에서만 해가지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정부 정책이란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구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원래 출범한 거는 2014년 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10%씩 올랐는데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어떤 그런 시장 장세에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내놓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네. 그 정부 정책 이름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입니다. 그 등록제도가 그 발표가 되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40% 이하 제곱미터 이하는 면제를 해주고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줬고요. 양도세는 3년 동안 매입을 했을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를 했죠. 이미 2014년에 그렇게 실시돼서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가 2017년 파리 대책이죠. 파리 대책에서 전월세 임대차에서 여기에서 뭐 보험료도 감면해주고 모두 해서 혜택을 좀 더 확대를 한 거죠. 그렇죠. 확대를 한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름을 얹은 격이 됐고 지금 오늘날의 어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여러 요인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책임을 현 정부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뭐 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의 하나의 부분으로 의식주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사실 뭐 집값이 계속 20번이 넘는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또 언급하고 나섰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초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 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학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부동산 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고 오셨는데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꼽으면서 여당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도 책임이 없는 거 아니니까 좀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 얘기가 1년차 때 나오면은 진짜로 박수치고 뭔가 새롭게 바톤 터치하자마자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잠깐만 전 정권을 따지면요. 태조 이성계 청문회해야 돼요. 왜 한양으로 첨부했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네 정권 하에서 지금 3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아니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들을 해야지. 태조 이성계 지금 청문회 가자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현 정권 아래서 현 정권이 맡았으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갈팡질팡, 금간, 도자기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지금 국민의 소리, 전문가의 소리, 그리고 시장의 소리를 안 듣는 정책을 내놓는 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화면에도 나가긴 했지만 열린우리당의 주진영 최고위원도 그렇죠.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의 주진영 최고위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책임 딴 데 돌리지 말고 현 정부가 책임을 다할 거는 다 해야 된다. 희생령 다른 데 삼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하에서 국민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팍팍하고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이제 의식주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주거 생활과 관련해서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정책을 지금 책임지고 있고 또 담당하고 있는 원내대표 다수당의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 그렇죠. 분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열린우리당에 지금 거의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열린우리당에서 이거 왜 희생양을 삼냐, 즉 핑계 대지 마라 이런 얘기. 열린민주당 그 주진영 의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야당에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냥 범여권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앞에 우리 최 고모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3년이나 시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경실련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위 가격 부분에서도 최고 52% 올랐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올랐는 것에 지금 2배 가까운 어떤 정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탓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앞에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러면은 앞에 정부의 영향이 계속해서 3년 이상 지속될 정도로 지금은 다 손 놓고 있었느냐 하는 또 반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만 핑계거리를 찾기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예전과 달리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순간의 어떤 말 표현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지금 사건들이나 어떤 발표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쓸데없는 핑계보다는 하나의 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라. 이런 부분들, 또 책임의식을 좀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우리 인정해 주듯이 정부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연속성이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가격이 잡히지 않고 이렇다 해서 이거는 과거 정부의 탓이다라고 적어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그런 얘기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니 탓 내 탓의 어떤 공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과열이 됐으며 이 과열된 걸 어떻게 이런 정부 정책의 어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신뢰를 잃은 거잖아요. 그 신뢰를 잃은 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킨다라는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권력과 어떤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면 인정하고 이런 건 우리가 진짜 잘못됐다. 근데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미처 얘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을 하겠다라는 이런 책임 있는 발언들을 해줘야 국민들이 또 조금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런 이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너무 슬퍼요. 지금 이제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니탄 내탓을 해버리면 지금 집권 여당 180석에 있는 여당의 어떤 메리트 자체도 없이 뭐 과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설화. 네. 좀 조심해야 조심하시고 된다.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네. 거기에 따르는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갖고 있는 최대 숙제는 아마 신뢰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남 탓하고 현실 인식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그다음에 정책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러니까 거기다 핑계만 대고 있으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좀 떨어지는 기조에 있지 다시 좀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원인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원인 분석을 그렇죠. 해서 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전세를 지금 딱 끊어서 보시지 마시고 이 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사골세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고 그 자리를 전세가 차고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이 지나고 고성장 고금리 고물가에서 지금 뭐 벗어나면서 지금 월세 부분이 들어오는데 월세도 전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주거 형태가 바뀌어요. 1인 이 주택이 지금 38.5%고요. 2인이 23.1%, 이걸 61%가 1인 또는 2인의 이 거주 가구네요. 주택이거든요. 바뀌는 거예요. 전세에서 지금 저 월세로 가는 그런 트렌드가 전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그다음에 사회 지금까지 했던 경제적인 사회 변화로. 이런 것들을 점점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현재로 딱 끊어서 전 정권이 잘못해서 넘어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야 돼. 굉장히 124년이라는 세월이 갖춰져 왔던 게 우리나라 전세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 저 앵커께서도 저 대학교 다닐 때 맹큐 책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맹큐의 경제학 봤죠. 다 예. 보잖아요. 맹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저도 시장에 맡기고 시장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어떤 자극을 주고 또 뭐 임대업자라든가 여기서 어떤 퇴출구를 만들어주고 등등이 정부가 할 것이지 여기 들어와서 5% 뭐 아니 그러니까 5%도 그래요. 지금 5% 인상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법으로 5% 돼 있잖아요. 상한으로 났죠. 근데 세입자가 와서 나 그거 못 받겠어 그러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허점이 뻥뻥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을 갖고 계신 분이 나 갱신 안 해. 5% 더 올릴 거야. 그거 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 임대차법에 의하면 이거를 제재하거나 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허점을 만들니까 다 지금 이것을 피해 가려고 굉장히 다른 그런 뭐 진짜로 다른 이제 방책들을 찾아가시는 그러면은 이것은 진짜로 어디로 가야 되는 부동산 정책인지 이것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고 앞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허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20번이 넘는 대책 동안 늘 반복됐던 게 저희가 뭐 두더지 잡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허점 찾기 게임처럼 이제 정부가 규제를 자꾸 하면 실제 집을 뭐 구매하시던 이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법의 맹점을 찾아서 또 빈틈을 찾고 그럼 정부는 또 그걸 메우겠다고 정책을 내고 이게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정부도 지금 그런 허점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급하게 했으니까. 네네. 뭐 급하게 완벽할 수는 했으니까. 없습니다, 예, 사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어져서 사실은 공부도 하고 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허점이 많은 상황이고
뭐 그에 따라 또 대부분의 어떤 문제를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재영 우리 고모님께 잘 지적해 주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소송으로 가라고 또 정부에서는 뭐 하다 보면은 분쟁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예. 그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네. 담당자들도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지금 이제 전세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권리 질권을 설정을 하는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에 계약 갱신을 해야 될 때 집주인이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그 계약 갱신에 대해서 권리 질권 즉 그 전세 자금 대출 부분에 대한 연장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 지금 정부 쪽에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허그에서 대출해 주는 거는 그 임대인의 즉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정액이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2년이 지난 뒤에 지금 있는 그나마 5%의 상한 범위 내에서라도 일단 집주인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올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일단 올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권리질권 같은 경우에는 질권 그 문서상에 있어서 계약 기간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이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게 갱신되는 것으로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서는 그 대출금을 불안해지니까 회수를 아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발표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항상 오늘도 아마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 아침에 보니 당정 협의하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총리께서 꼭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또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냐면 이것이 만일에 효과가 부실하거나 없으면은 추가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그거는요, 사실은 이번에 이것으로 마지막이다라는 마음 자세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나는 한 발 빼기 신공을 펼쳐가지고 나는 요거 안 되면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다음에 나올 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대책에 국민 모두가 이 부동산 시장 모두가 전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발 한 발 빼기 신공 이제 좀 그만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최근에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정책을 발표하고 마지막에 추가 대책을 예고하는 네. 그런 식의 대책이 뭐 계속 발언이 계속됐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완벽하게 대책을 뭐 구멍 없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추가 대책을 대책 발표한 날 예고한다는 것 자체도 참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두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스터디 그룹 만든다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심지어 이제 세입자분들이 대출 받으러 은행 가도 은행원들도 잘 모르는 정도로 대책이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 이제 임대삼법 이제 개정은 이제 31년 만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9년도에 이루어지고 31년 만에 우리가 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주거복지, 서민 주거 안정 이런 거를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간 겁니다. 그게 이제 계약갱신제에서 5% 상한제를 둔거하고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바뀐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 6월부터 발효한다라면 신고제가 이제 된다 그랬을 땐 전체적인 어떠한 임대차, 임대료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된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은 최소한의 규제해야지 최대한의 규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보면 상당히 그물망이 있고 이런 그물망을 찾아서 또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설에서 이제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작용까지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런 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법을 판단한다라면 상당히 미완의 법이고 앞으로 또 여러 차례 이제 어떤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나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부가 이제 한 23번째인가요? 4번째인가요? 23번째. 세 번째죠. 예. 근데 요 정도를 했으면 저는 이제 이번엔 당길지 안 당길지 이제 이미 이제 발표문이 다 만들어졌을 테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건지 주택 가격을 정상화시킬 건지에 대한
목적을 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화라는 거는 정상화에 대한 예. 의지를 표명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전 정상화라는 상태로 거는 돌아가겠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이 시장을 바로 잡아서 불로소득이라든지 기대이익을 빼겠다 그러면 예. 정책의 강도가 상당히 좀 틀려질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정책으로 보면 안정화인데 그 안정화의 의지는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목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어떤 진정성이 좀 담겨져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네, 영리하고 똑똑한데 지금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시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아까 스터디 그룹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렇게 허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빨리 통과를 시켰을까? 그러면 해놓고서 이거를 계속 누더기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 네네. 심지어는요, 제가 그 스터디 그룹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요. 요번에 이제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를 하면은 뭐 이 갱신계약 요구권을 막을 수 거부할 있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는 불포함입니다. 네. 세대 분리해서 들어가면 돼요. 지금 다 찾아낸다니까요. 그다음에 집주인이 자기 가족을 네. 동거인으로 좀 위장 전입 요구하면은 그 들어주면은요. 이거 한 방에 지금 깨지게 돼 있는 지금 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되느냐. 시장과 소통을 하고 시장을 통제할 게 아니라 시장이 원활히 그러니까 아까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안정화냐 정상화냐 네네. 이런 근본적인 비전하우스가 없이 너무나 아주 단기적인 뭐 한 달만 지금 집값 안 오르면 대서특필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요. 예. 새로운 산업이 좀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요? 생겨난다기보다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지금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이 임대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죠. 여러 곳에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소송을 가든지 뭐 문정 조정을 하든지 간에 네. 상당히 법조인들이 수임 건수가 증가하거나 상담 건수는 일단 증가할 가능성이 분쟁이 많아지고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나오고 난 뒤에도 집주인이 본래 의도했던 뭐 예를 들어 실거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상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는데 확인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명 이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예전에 우리가 흥신소라고 심부름센터 예, 이런 그렇죠. 등등의 업종들이 굉장히 활발해진 건수가 이제 전국에 예를 들어 전월세 건수가 얼마나 뒷조사를 하는 많겠습니까? 식으로. 그렇죠.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정부에서 그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남길지 또 들어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수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